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퇴직한 판사이며 청년 시절에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패스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퇴직했어요. 남편은 검사이었는데 같은 법 분야에서 일하시던 선배의 소개로 만나 결과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한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은 검사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법학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몇 년 전 남편도 퇴직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셨죠. 바쁘게 일하며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는 이제 평화로운 삶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일주일에 사흘 이상은 낮잠도 푹 자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집 순례도 다니고 그렇게 부부가 평생에 처음으로 배짱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즐기던 어느 날 우리 친정 엄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로해도 정하셨는데 장안 말기 판정을 드신 데다 치매까지 겹치는 바람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주변에선 다들 괜찮은 요양원 정보라는 문자를 제게 보내주고 연락처를 수소문해 주었는데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즉시 엄마가 사시는 허름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에서 3일 저희 친정집에 들리기로 하고 저는 일단 엄마 곁으로 가서 보살피겠습니다. 드리기로 했죠. 언니 효녀로 아수 엄마가 최정음씨 투병 중이시지만 치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별건 아니겠지만 엄마가 현재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 치매가 발현되어 정신이 조금씩 오락가락하시는 정도이긴 해. 그래도 아직은 집에서 충분히 돌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 너 걱정 마라. 시어머니의 치료에는 내 누나가 잘 케어할 테니까. 얘야 지금까지도 언니로서 엄마에게 훌륭한 딸이었고 결국은 엄마 마지막 일련의 발병에 대해 아끼지 않으련다는 걸 보면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될 수 있다는 경쟁에서 한 번도 언니를 이긴 적이 없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언니가 이기길 바랄게. 경순아,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항암 치료 중이란 사정을 고려하면 내가 엄마 돌봐줄 상황은 아니야? 그런 건 너도 해야 하고 식당 운영도 해야 한다고 알았어. 언니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 엄마와 언니를 질투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 이상해. 내가 언니에게 고맙지만 다른 억지 심정이 있어. 그래요. 노인 병수발은 보통 일이 아닌데 간병인도 한 분 쓰면서 간호해요. 엄마가 치매까지 겹쳐서 옆에서 보살펴드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형부도 퇴임하고 펑펑 노는데 간병인도 한 명 확보했으니 너는 엄마 걱정은 접어두고 너 시어머니 간병이나 식당 업무에 잘 신경 써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너에게 알려줄게. 알았어. 언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보러 갈게요. 고생했어요. 언니, 동생이 그렇게 약간 뾰족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사실 제 어린 시절 가정 사정은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거의 가난한 상황과 다름없었어요. 친엄마는 저를 낳고 아빠와 함께 살다가 어려운 삶으로 인해 저를 한동안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식당에서 일하여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엄마가 식당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보상금을 받아온 아빠는 무모하게 돈을 낭비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결국 저는 아빠의 부당한 행동에 휘말렸습니다. 되돌아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아빠는 노리지만 않고 하루가 멀다 하며 술고래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일이 반반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 단골 술집 마담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기둥서방 노리시하는 아빠의 딸인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히 했습니다. 5살 언저리의 기억인데도 지금도 저를 노려보며 반찬이라고 온 거의 단무지뿐인 식은 밥을 내팽개쳐 주던 그 여자의 표정스러운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구박되기 찬밥 신세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되던 해의 쌀쌀한 가을이었습니다. 아주 밤늦게 아빠와 그 여자는 차에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길에 있었죠. 따라가서 슈퍼에 잠깐 들러온 후 두 사람만 차를 타고 떠났다가 버린 것이다. 처음 그렇게 하버는 도시에 처음 본 동네에서 한밤중에 버려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유기의 상황을 겪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와 그 새엄마는 다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고원에 맡겨져 한반년 정도가 지난 때 지금의 친정 엄마에게 입영이 되어서 평생을 엄마의 딸로 살려고 되었으며
엄마가 저를 입양해 집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11살이 된 입겨울이 기억난다. 엄마는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2살 더 많은 딸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자신의 딸보다 나이도 2살 많은 나를 입양하려는 고아원 원장님의 말이 기억나요. 제가 데려가는 아이보다 어린 딸도 있는데 왜 굳이 입양을 결정하시는 이유를 물어봤지만 보통 입양을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유를 말씀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큰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이미 딸 한 명이 있는데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산 계획은 없죠. 성별이 다른 남매보다 자매가 있는 것이 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또한 이 아이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어요. 들고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고아원을 떠나온 것이 11살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엄마의 딸로서 소중한 시간을 보낸 셈이에요. 제가 입양되어 엄마의 집에 들어간 때 아빠와 여동생이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속에서도 이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엄마 한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동생과 인형놀이를 하거나 장난감으로 놀다가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난리가 났어요. 동생은 큰 소리로 울며 아빠에게 달려가고 고자질을 하면서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님에도 아빠는 나를 나무랐어요. 이런 상황은 결국 아빠와 엄마의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랬나요? 쓸데없이 애를 입양해서 사사건건 만들어 우리 딸이 왜 어디서 보고 듣고 못한 애 때문에 장난감을 양보하고 차별을 받느냐고. 그런 소리 희수 듣는 앞에서는 절대 안 하기로 했지만 왜 어른이 돼서 아빠란 사람이 애 앞에서 자꾸 그런 소리야?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랑 살 수 없어. 지금 밖에서 주워들인 애 때문에 버젓한 남편이랑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막걸리야. 정신 나간 여자네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하고 못 산다고 했잖아. 내가 내 딸을 버리겠다고 한 적 없으니까. 그렇게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것이 싫어서 어렸을 때 뭔가 동생과 작은 일이라도 다툼이 생길 만하면 무조건 양보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쁜 옷이나 신발,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서 그 후로 동생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두고 학교를 파고 돌아온 동생이 혼자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대포집을 운영하시는 중이었는데 대포집 출근을 준비하며 방에서 나오셨을 때 동생의 모습을 보셨어요. 아이쿠, 둘째야, 너 도너츠를 다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야?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사오면서 그거 분명히 너랑 언니랑 2개씩 먹으라고 했는데 너 혼자 다 먹고 있니? 참나, 언니는 이거 먹기 싫다고 내게 분명히 말했는데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날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취급이야, 희수야. 너 분명 도넛도 안 먹는다고 말한 거 맞아? 그러지 말고 얼른 와서 너도 하나 먹어라. 얼른 와, 엄마. 경순이 말이 맞아요. 내가 먹기 싫다고 했어요. 내가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평소 도넛이면 환장하는 간식이었다. 싸우기 싫어서 다 양보하고 방에 들어와 공부나 줄창 하고 있었죠. 이런 사정을 짐작한 엄마는 동생을 혼내시고 생각 없다는 저에게 동생에게 빼앗아 오다 싶은 도넛을 건네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입양됐다고 동생과 다른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경순이, 너나 엄마한테는 똑같은 딸이야. 동생이 욕심부려서 간식을 혼자 먹겠다고 하면 너도 엄마한테 동생을 혼내라고 말해라. 내가 동생을 타일러야 해. 내가 매사를 양보하는 것은 동생과 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였습니다. 자라는 내내 사소한 다툼이나 제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호유무사를 자초하는 엄마죠. 엄마는 맨날 언니만 우선시하지. 나는 뒷전이지만 우리 집은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 나만 맨날 언니 대신 혼나고 있다. 저번에 운동화도 언니만 샀고 운동화는 언니가 시험에서 1등해서 산 거잖아. 너도 언니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봐. 그러면 엄마가 운동화도 살고 옷도 사줄 거야. 줄 테니까. 됐어. 난 공부에 흥미 없어. 공부는 핑계고
엄마는 매사 연니한테 밖에 관심 없잖아. 그렇게 엄마가 저와 자신을 차별 대우한다고 불만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이런 항변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기에 저는 늘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엄마는 제가 데려온 자식이라고 눈치밥 먹고 상처받을까 봐 그게 싫으셔서 저를 배려한 것이었는데 그런 배려가 동생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서 저는 평소에 동생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제가 양보하고 싸움을 하지 않는 편이었어. 이런 저의 성향을 엄마는 알고 계셨고요. 저로 인한 집안의 분란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다루면서 평소에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다. 좋은 분들이 아니시어서 중학교에 올 즈음에 아버지는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셔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때 친할머니께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기르는 게 좋아 보였다. 그러나 내 자식을 아이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고 하시자 마음에는 좀 안 들었지만 타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말이 되지 않아. 멀쩡한 내 자식과 남편을 집에서 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상에 이런 사례가 어디 있겠어. 희순 이모와 추다로서 딸처럼 돌봐주었으면 고마워야지.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면 조심해야지. 내가 얼마나 연세는진 모르겠지만 짓을 하셨으면 내 엄마가 이렇게 아빠까지 내세워 주었고 너만 딸로 받아들여 감사하고 그래. 응, 입양해온 딸이라면 인정해줄 딸답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해.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긴 삼가주세요. 희수가 입양해온 아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경순이에요. 희수나무랍니다. 너의 말 한 번 참 우습게 하는구나. 걔 경순이 아니고 희수가 똑같은 딸일 수 있니? 경순이는 엄연히 우리 집안의 자손이고 희수는 근본도 모르는 철천지 코야. 비교할 걸 비교하고 감싸 걸 감싸라. 너에게는 그렇겠지만 나에게는 택도 없어. 나에게 손녀는 우리 경순이 한 명뿐이야. 순이가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희수는 제 마음으로 낳은 것이야. 자식입니다. 희수 앞에서 자꾸 이런 말씀하실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저를 보호한다고 선을 긋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늘 집안에 그런 분위기가 좌불안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가정의 딸로 입양된다는 한 사실이 좋았는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뭔가 나로 인해 가정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식구들 앞에서 너무 대놓고 저를 편들지 말아달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잘 알고 감사하지만 너무 대놓고 저를 감싸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감싸고 있는 거라고. 문제가 아니야. 난 너를 입양하는 순간 내 딸로 받아들였고 넌 이미 우리 집안 호적의 딸이야. 또한 울면서 엄마라고 하는 것도 엄마로서 딸을 키우고 선택한 게 당연한 거야. 애초에 모두가 동의한 상황인데도 지금과 같이 행동하는 집안 어른들의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게다가 경순이는 아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엄마가 딸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만약 경순이가 너무나 불편하게 행동했고 엄마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그런 엄마였을 테고 제가 그런 엄마의 마음과 사랑에 감사하고자 매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보답의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엄마의 자랑을 받을 수 있는 딸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제겐 공부에 소질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3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 대학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아빠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유는 갈등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제 탓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은 부모님이 이혼하자마자 친가 지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부터 동생은 친가에 가서 아빠와 지내야 했습니다. 되었고 저는 서울의 집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영통 소질이 없었던 동생인데 동생은 친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되었죠. 저는 엄마 아빠의 이혼도 많이 죄송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서 엄마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엄마,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말도 안 돼요. 제가 원하면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다시 합가 서시는 거 어때요? 대학에 가면 제가 독립해 나가서 살아도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된 소리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내년이면 고3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기숙사 생활이라니.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공부해야지. 아빠하고는 진작부터 성격도 안 맞고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한다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것 없어. 그런 쓸데없는 고민할 생각에 공부나 하거라. 엄마가 그러시는 글 솔선생님처럼 말했고 나는 단지 그런 기대를 이루어 부응하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법대생이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죠. 제가 판사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희수이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고 하셨던 걸 생각하면 저를 보는 순간 너는 뭐 되어도 판사라니 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아휴, 사랑스러운 우리 딸, 여자 판사라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보면 동네 잔치나 가족 모임을 열 때 엄마가 그 모습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에 판사가 된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뒤에도 엄마가 사는 곳에서 1km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신혼집을 찾을 때도 엄마의 집 근처에서 찾았고 월세와 전세를 거쳐 자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역시 친정 동네에 집을 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엄마의 강한 반대로 인해 그 사상이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래도 언제나 근처에 살며 엄마를 찾아뵙고 맛집이나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매달 2번 정도 같이 모시러 가곤 했죠. 번 이상은 꼭 엄마와 함께 모시고 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 역시 이런 제 성향에 별 불만이 없었고 제가 살아온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에 관해 각별한 것을 이해했지. 남편도 애처롭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어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신날 멋지게 챙기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매까지 겹친 것을 알게 되자 당장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의 치매가 어떤 중증도 됐다 해도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쓸쓸하고 암울한 삶을 살다가 입양해서 친딸로 키워준지 모른다. 은혜로 키워주신 엄마였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며 자란 제가 다 늙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그렇지만 상황이 받쳐지지 않았을 때는 힘들었을 텐데 저는 이미 은퇴하고 시간적 여유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아직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한 것도 다행이었고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엄마를 돌보는 일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장암 증상은 생각보다 통증의 강도가 심하지 않아 약으로 어느 정도 다스리며 투병이 가능했지만 엄마의 치매 증상이 문제였습니다. 심각하거나 위험한 일은 하시지 않았지만 매일 이웃 동네에 있는 멀쩡한 카페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엄마였습니다. 틈만 나면 그 카페에 찾아가서 대뜸 아부리야, 아유 부리야 했습니다. 당장 다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소방차를 불러주세요, 아저씨. 그 멀찍이 멀쩡하게 영업 중인 가게 앞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는 모자라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대성통곡하는 엄마였습니다. 안 돼요, 아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서는 죽지 마세요. 미안해요.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경찰서에서 보호한 후 연락이 와서 엄마를 찾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엄마를 주시하고 신경을 관찰해도 한 달에 한 번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였어요. 그날도 엄마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약을 다 마시고 낮잠을 자신 후에 큰 걱정 없이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소를 대충 마무리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번처럼 그 카페 앞에서 소란을 일으켜 파출소에 모실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 귀신처럼 집을 빠져나가 더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죠.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진하게 웃으면서 경찰이 주신 과자를 맛있게 즐기셨습니다. 계셨군요. 엄마, 오늘도 그 카페에 갔으셨어요.
대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카페에는 엄마가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자꾸 가시는데 남의 영업하는 가게에 그렇게 찾아가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과자 맛있어요, 엄마. 아이고, 과자 참 맛나다. 너도 하나 먹을래요, 엄마? 나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경찰관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늘 엄마를 잘 살피는데 오늘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잠깐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엄마를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하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나이든 형사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 할 말은 무엇인가요? 하는 저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옛날 기록을 살펴봐야 해서 찾아보던 중 여기에 할머님과 관련된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범죄 경력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시효 경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전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그와 관련된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할머님께서 자주 특정 카페에 가서 소동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져서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판사님께서 사실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김복수였습니다. 그 형사가 추적한 사건에 대한 전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복수는 저희 엄마의 본명이었습니다. 김복자의 별칭 및 이름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 연맞이에서 엄마는 매일 가서 분리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는 그 카페는 사실상 엄마가 아주 옛날에 운영하던 설렁탕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설렁탕집을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 설렁탕집에서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설렁탕 육수를 끓이던 주방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었고 이로 인해 매우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날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재 사고의 피해자가 곧 저희 친한 엄마셨다는 거죠. 그때의 화재 사고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식당 주인인 할머니도 궁금해하시면서 자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망자와의 관계를 탐색하던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엄마가 식당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화재 사고였다는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판사님이 어린 시절의 엄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겠지요. 할머니는 판사님의 친어머니로서 아주 서로를 자매처럼 소중히 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화재 사고로 인해 조서를 받으면서 흐느껴 우시며 돌아가신 분께서는 어린 딸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을 찾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할머니는 그림자처럼 판사님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판사님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판사님은 고아원에 버려진 채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판사님을 자식으로서 받아들여 키웠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은 한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우리 친엄마가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나까지 하시는지요. 그날 조서를 받으신 내용을 보면 화재 사고가 일어난 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할머님께서는 시장으로 나가시고 판사님과 신어머니께서 가게에 나와 육수를 내셨는데 친어머니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에 필요한 물건이 있겠다며 할머님께서 나가셨고 그렇게 목숨을 구한 일인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던데요. 조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에 다 남아있군요. 사정을 모두 알게 된 경찰서의 사람들은 모두 흐느끼며 울음을 참지 못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있던 속내를 비로소 알게 되자 복받듯이 오열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엄마, 나 다 이제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 친엄마는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마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 알몸 카페 가서 부리야 소리 질러서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왜 그런지 제가 이제야 그 이유를 다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천진한 얼굴로 가자 만드시는 엄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빛이 또렷해지시니 정말 괜찮아.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날 내가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내가 시장을 갔으면 내가 명을 달리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어린 딸을 고향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딸을 보고 싶어 했었잖아. 남편은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고 딸아이를 지킬 건 세상과 천사천지에 너밖에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매일 다짐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명령을 달리해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엄마는 분명 외모가 닮은 저와 젊은 시절의 저의 친엄마를 착각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친엄마인 것처럼 엄마에게 대답해 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니, 이제 나한테 그만 죄스러워해. 그날 언니가 시장을 가고 내가 식당에 남았던 건 그냥 우리의 선택이고 운명인 것이다. 가스가 새서 불이 나는 바람에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내가 딸 걱정하는 걸 알아주고 우리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판사님이 되게 훌륭히 키워주셨다. 나 대신 언니가 우리 딸의 엄마로서 평생 돌봐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해해 줘. 응, 그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옥자야, 그렇게 사시다 생전에 우리 친정엄마의 이름을 불러가며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오소의 자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울음바다 소동을 거친 후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는데 신기했던 사실은요. 그날의 사건 이후 엄마가 카페에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도 무척 신기하고 남편도 신기했죠. 어머님 요새는 집 나가는 일이 없어졌다며 그거 참 신기하고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 그러게요. 아마 그날 경찰서에서 그 형사님이 화재 사고에 관해 말씀을 주시고 날 우리 친엄마로 착각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괜찮다고 이제 그만 미안해 하라고 말해서 그날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놓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평생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사연이 있었다면 저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런 돌덩이 같은 비밀을 마음에 품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란 사람은 참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게 배려심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죄송함에 평생 제게 그런 딸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계신 것도 보통 리와 인간성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께서는 참 존경스러우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엄마의 고통 없이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어 기쁜 반면에 엄마께서는 평생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져 가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엄마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후 그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그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엄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와 함께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TV 드라마를 함께 보시던 중 엄마는 젊은 시절에도 드라마를 유독 좋아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함께 보실 때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귤을 까먹으시며 저와 드라마를 보시면서 누가 못됐고 누가 착한지, 누가 멋있고 누가 쪼잔한지 배역에 대한 품평을 하시면서 재미있게 보시던 중 갑자기 아무 말씀 없이 조용해지셨습니다. 보니 고개를 한쪽으로 푹 꺾으시고 아무런 미동이 없으신 엄마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엄마는 영지 못하셨습니다. 소파에 제와 함께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시다가 편안하게 잠들듯이 돌아가셨었어요. 엄마가 췌장 아이이셨고 말기가 되면서 통증도 심해져 투병하시는 분들이나 간호하는 분들이나 막판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토록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바로 남편과 여동생에게 엄마의 별세 소식을 알렸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두 달려왔습니다.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막내딸의 얼굴을 보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마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서러워할 텐데, 엄마. 일어나 보셔요. 벌써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온 가족이 슬퍼하는 가운데 엄마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한 장례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동생과 함께 앉아 지금까지 못했던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에게 친엄마와 엄마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둔 비밀을 들은 동생은 정말 기뻤습니다. 듯이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는 그런 사연을 숨기고 언니를 입양해서 이래서 엄마는 옛날에 언니를 그렇게 감싸고 맨날 나만 남으라고 그러셨던 거였구나. 아이고, 난 엄마한테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맨날 철없이 언니와 나를 차별한다고 화를 냈었으니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를 좀 더 이해해드리고 언니와도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 텐데. 경순아, 너도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나도 너무 죄송한 건 마찬가지야. 엄마는 그런 무거운 속내를 평생 숨기고 살았으니 엄마가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그리고 보니 너를 매번 혼내고 나를 편들어 했던 엄마. 나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픈 마음이다.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경순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너에게 서운했을 것을 알고 있어. 정말 죄송해. 아니, 언니에게 진실을 알면서 왜 엄마가 언니를 그렇게 감사해 했는지 이해했어. 나도 엄마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엄마가 더 나은 딸이고 미안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엄마에게 언니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뿐이야. 그런 상황을 이해할 터인데 나는 모르고 울었을 뿐이야. 경순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아? 엄마도 결코 원하지 않을 텐데, 언니. 내가 커서 엄마가 언니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언니에게 나쁜 짓을 하고 질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면에서 언니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더구나 엄마는 언니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는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니까 솔직히 언니에게 질투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인데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언니라고 고아원에서 가져왔는데 엄마는 항상 언니 편만 듦으로 어린이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상상이 가요. 솔직히 엄마가 내 편이 될 때만 편안하고 내 것 같아. 미안했고, 아니야. 언니, 내가 조금 더 그릇이 컸어야 했어. 언니는 엄마 사랑받은 만큼 또 평생 엄마한테 효도 많이 했잖아. 난 공부를 못해서 무용으로 대학까지 갔지만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어. 전공을 살려서 졸업과 동시에 판사가 되고 검사 남편과 결혼해서 문제없이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난 엄마 닮아 그런가 이혼까지 해서 불효했던. 그래도 언니가 잘 나가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 나만 딸이었으면 울 엄마가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을 건데 판사 언니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어깨 좀 펴고 다니겠구나 하고 그런 말이 어디에. 이혼이 무슨 인생 실패도 아니고 이젠 선택이. 시대가 변하면서 내 식당이 열린 후에는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었니? 엄마를 많이 해외 여행을 시켜드리고 진정한 효녀인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너야, 아니면 언니가 진짜 효녀일까? 평생 엄마와 가깝게 살면서 매주 주말에 만나러 다니고 바쁘더라도 언니가 엄마를 돌보러 병원에 가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가 엄마 곁을 지켜줬을 거야? 아,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라 엄마를 의지해 식당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를 요양원으로 떠난 것이면 마음이 아플 거야. 마음 편히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언니야? 아니, 고맙다 할 사람은 나야. 너나 나나 영원한 은인인 것은 엄마야. 돌아간 지는 오래되었지만 나는 영원히 언니로서 너에게 잘해주고 헌신할 것이다. 엄마가 온통 마음속에 감춰왔던 비밀을 동생에게 말하면서 우리 사이가 훨씬 더 돈독해졌다. 사실 예전에는 동생과의 관계가 조금 서툴렀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집이나 자매 사이에 부모님을 사이에 두고 누굴 더 예쁘게 여기거나 차별하는 갈등이 조금은 있었지만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조금 더 특별하고 심했다. 나는 동생의 기분을 살펴주고 사과하며 동생은 왜 항상 나를 우선시하는지 불평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있었다. 이는 엄마의 깊은 배려를 반영한 것으로 동생도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생은 과거의 질투나 나쁜 감정들을 모두 뒤로하고 우리 사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오랜 일기장을 한 건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저와 동생을 키우며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와 그날의 감정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 대포집 운영으로 눈도 뜰 수 없이 바빴는데
언제 이런 일기 비슷한 것을 썼는지 참 놀랍더라고요. 일기의 내용은 대부분 저와 동생을 키우며 생기는 애로 사항들 위주라서 마음이 먹먹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의 일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군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저를 차별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큰 애와 둘째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내 감정과 죄의식으로 인해 큰 애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부디 둘째가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와야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저는 그 빛바른 엄마의 일기장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역시 엄마의 길을 차분하게 다 읽고 난 뒤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니 마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동생이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난 뒤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다 보니 동생과는 더 사이가 가까워졌죠. 동생과 나에게 세상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감정, 엄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그 그리움으로 인한 많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와 동생이었으면. 요즘에도 저와 동생은 시간이 나면 엄마가 모셔진 추모원을 찾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풍경이 아름다운 그 추모원은 아주 넓고 따뜻한 자리에 엄마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엄마의 생신을 맞아 동생과 함께 추모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안개꽃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 단풍을 들고 다니시곤 했어요. 엄마, 나라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식당도 쉬는 날이라서 언니랑 같이 엄마 보러 왔어요. 엄마, 나 이제는 옛날처럼 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다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왜 자꾸 언니 편을 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친척이 엄마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엄마. 나,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니까 하늘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지 마시고 행복하게 쉬고 계세요 아셨죠, 엄마? 이제 경순이랑 저는 질투 안 한대요. 고요, 경순이. 저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자미로 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곳에서 우리 친엄마 만나서 담소 많이 나누셨어요. 가끔 만나시는 제 소식도 전해주세요. 머리 하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경순이가 엄마가 좋아하는 안개꽃을 사들고 자주 놀러 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 후 동생과 함께 내려오는 길에 엄마가 모셔있는 추모원 입구 쪽으로 숲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아주 경치가 좋고 운치가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동생과 함께 엄마를 끌고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 어디선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면 육신은 사라져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의미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관련된 사소한 추억에서부터 조금 특별한 날의 기억까지 추모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때로는 불현듯 엄마가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지내신 집에 가서 청소를 할 때면 엄마가 여전히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만드시면서 금방이라도 제게 잔소리하실 것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은 동생과 추운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산새 2마리가 입구까지 계속해서 따라와서 저와 동생을 고하는 것입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처음 들어보는 아주 예쁘고 청량한 울음소리까지 지저귀면서 저와 동생은 처음엔 그 산새 2마리를 심상하게 쳐다보다가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내내 따라오다가 결국 주차장 언저리까지 쫓아온 산새 2마리를 보면서 동시에 그런 소리를 내뱉고 말았네요. 설마 엄마와 언니가 아닌 친엄마일 리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 뒤로 한참 동안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는 산새 2쌍의 새를 보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산새 2쌍의 새가 정말 엄마와 친엄마는 아닐지라도 뭔가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지켜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60 중반이 넘어간 지금도 돌아가신 엄마들이 제 곁을 지켜본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심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6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심지어 100살이 되더라도 엄마는 엄마일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지만 저 또한 아이들이 반백살이 되어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기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하늘나라의 엄마들도 그런 심정으로 저와 동생을 지켜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엄마께서는 평생 저를 사랑으로 헌신하여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걸쳐 갚을 만큼 애초에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친엄마와 헤어지긴 졌지만 그래도 나는 인생에서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나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윤기와 사랑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동생이 함께 있고 제가 부족한 만큼 언니로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제 딸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이 생에서 받은 헌신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